미국 경제 구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소비가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소비가 끌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2.3%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탄탄하다는 거고요. 노동시장이 이제 가장 첨예하죠. 지금 실업률을 판단할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에 전체 인구 갖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민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600만 명 이상 쏟아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업률을 계산하는 분모의 모집단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실업률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당연히 0.1%든 0.2%든 뜨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4.3 정도까지 가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 이제 미국의 이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변동성이 이제 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트럼프가 과연 금리 인하 멘트를 하는데 이 정책 효과는 금리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9월 금리 인하설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처럼 시장에 떠돌기도 하니까요. 네. 미국의 거시지표 상황은 좀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전반적으로 아주 소프트 랜딩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발표됐죠. 2분기 GDP 성장률 1, 4분기 때 1.4% 연율화했을 때 1.4% 성장했다가 지지난 이틀 전에 발표했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2.8%입니다. 기사님 2배예요. 우리가 보통 평년 정상적인 수준의 미국이 분기별로 연율화할 때 정상적인 속도로 견조하다고 할 때 1.5에서 한 1.8% 봅니다. 크게는 1%에서 한 1.8% 정도 보면 그 사이에 있으면 미국 경제가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2.8%입니다 지금. 굉장히 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신흥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발표됐던 컨슈머 스펜딩, 소비 지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거시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 부분. 왜냐하면 28조 정도 되는 GDP의 거의 75%를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이 안 좋아졌고 이따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ISM 제조업 PMI, 무슨 S&P 500,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PMI,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좀 50 밑으로 해서 수출 국면이니까 안 좋다.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들이나 컨퍼런스 보드 이런 지표들도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과거 3, 40년 미국도 제조업이 중요했을 때 만들어진 지표예요. 그 기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구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소비가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소비가 끌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소비가 이렇게 견조하다는 얘기, 분기별로 2.3%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탄탄하다는 거고요. 노동시장이 이제 가장 첨예하죠 지금. 실업률이 4.0에서 지난달 4.1%로 떴고, 반면에 저는 노동 참여율하고 이민자 수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3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경제학자가 발표한 이제 법칙인데, 지난 1년의 평균 실업률의 최저치 대비해서 최근 3개월의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의 실업률이 0.5% 가까이 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게 3의 법칙이에요. 저도 경제학 전공이 있지만 저는 이런 법칙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실업률이 약간 뜨기 시작하면서 0.45%인가까지 근접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과 경기 침체가 곧 올 텐데 금리 빨리 내려야 되고 막 레토릭이 남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칙을 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분이 지난 2023년 12월 8일 날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발표한 3회 법칙이라는 게 항상 맞진 않아요.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노동 참여율이 지지난달에 62.5%였다가 지난달 62.6%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2년도 이민자 수가 자그마치 400만 명 가까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320만 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의 노동 실업률을 판단할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에 전체 인구 갖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 이민자 수가 엄청 최근 2년 동안 600만 명 이상 쏟아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업률을 계산하는 분모의 모집단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실업률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직자 수가 급격하게 또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가 여전히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 수가 가미가 되면서 모집단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당연히 0.1%든 0.2%든 뜨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4.0에서 4.1이 뜬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봐요.
마침 반갑게 어제도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노동시장발 경기 침체 아직 신호 약하다라고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노동시장의 가장 단기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게 위클리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해서 주간 실업주당 청구권이죠. 아직 한 이틀 있으면 또 주간권이가 발표될 겁니다. 적어도 지난주까지 보면 3주 전에 정확하게 22만 3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개수가 22만 3천 건이었다가 그 다음 주 23만 5천 건 훅 올라가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때부터 사실 노동시장발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더 세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25만 건 가까이 가면 이게 조금 걱정을 시작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23만 5천 건 다시 떨어졌습니다. 20만에서 한 25만 건 사이 정도 되면요, 평소의 평년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 높아지고 있고 실업률 뭐 3.9 갔다가 4.0에 4.1로 지금 살짝 높아진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4.3 정도까지 가더라도 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경기 침체를 벌써부터 걱정해야 되는, 또 우리가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는 다른 조치가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안 좋은 그림이 온다거나, 뭐 이따가 설명 좀 드리겠지만, 이번 7월 달에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뭐 연초에 계속 했던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있을 때까지는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한 달 정도는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뭐 7, 8월 동안. 그리고 이제 다음 FOMC 9월 달에는 저희도 되게 보수적으로 작년 연초부터 6차례, 7차례 인하 얘기 나왔을 때 저희는 잘해야 2차례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달에는 거의 가능성 한 8, 90% 이상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뭐 방송에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bp 한 차례 인하시켜버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전망을 정확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25bp 한번 인하하나 50bp 한번 인하 확 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확 꺼주거나, 뭐 그거는 FOMC 맘이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기조 자체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쑥 갔다가 소프트 랜딩이나 노 랜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이클상 이렇게 후퇴 초입에 딱 가서 이게 트럭까지 쭉 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 국면으로 다시 쭉 연결시켜주는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그림으로 정책을 계속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오늘 주된 내용의 주제는 아니지만 2017년부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한번 풀썩한다? 패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경기의 어떤 노 랜딩, 소프트 랜딩을 반드시 유지 또는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발휘시킬 거다라고 믿고 있죠. 네. 이 다양한 지표로 설명해 주셨는데, 뭐 견고하게 지금 소프트 랜딩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50bp 가까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네. 지금 8, 90% 정도는 아마도 9월 금리 인하설 이후에 시장의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신다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타운 미팅이 있죠. 그때 아마 중론을 모을 것 같아요. 이제 명분 쌓고 중론 모은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인하,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뭐 염두에 두면서요. 지금 이제 3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놀랍게도 7월 거의 마지막 날이고, 네.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면 벌써 이제 3분기 8월 시작되면 뭐 금방 뭐 3분기 끝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이제 4분기에 있고,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그렇죠. 각가지 아주 이슈가 많죠. 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관심 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당선 가능성 이후에 각 후보별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걸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보다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회사, 정말 전문가 집단,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몇 자를 적어왔습니다. 블랙스톤이 지난 2분기에 어떻게 투자를 했더냐를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를 했어요. 간단히 제가 몇 개만 좀 주요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2분기 때 신규 작업을 한 400억 달러 유치를 했다고 하고요. 투자 집행한 게 한 340억 달러 했고 실제 지금 딜 거래 중인 게 한 200억 달러. 그래서 2, 4분기 분기 내에 530억 달러 규모로 집행을 했거나 지금 집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1, 4분기 거의 2배고요.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투자했던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만한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갖고 왔는데 부동산 투자와 데이터 센터가 주 투자 집중돼 있던 섹터였어요. 참고로 부동산 투자 중에서 150억 달러 YTG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물류, 로지스틱스하고 그 주거용, 렌탈 하우싱 쪽에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지금 검증의 과정에 있다고 보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분야가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참고로 왜 공모펀드 쪽에서는 블랙락이 제일 큰 회사고요. 이 블랙에서 이제 쪼개진 서로 형제였다가 쪼개진 회사거든요. AI, 대체자산 쪽에 PEF라고 하죠. 가장 큰 회사가 또 블랙스톤입니다. 이 가장 큰 블랙스톤이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 데이터 센터의 단일 그 분야 중에 550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분야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 7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중에 물류나 렌탈 하우싱 쪽에 집중했다는 것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데이터 센터에 이만큼 더 투자를 하고 향후에도 또 어마어마한 규모를 투자할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블랙스톤 정도 되는 정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 어떤 투자 집행 쪽을 끌어가는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더 계속해서 할 거고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AI의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AI 수요가 없고 파이프라인이 약해지고 있으면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모펀드에서 한 20몇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모펀드는 주가를 예상하고 기업의 실적을 예상하지만 이런 AI 쪽에 투자하는 PEF라든가 이런 PF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실제 실물 경기를 훨씬 더 빨리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신규 비즈니스를 진출을 하거나 추가를 영위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 사전에 KPX 투자도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물건들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블랙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훨씬 더 빨리 반영을 하거든요. 실물의 움직임을.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수요가 또는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수요가 적어지니까 투자를 할까요? 적어도 전망이 이분들이 볼 때 전망이 적어도 좋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자금들은 다 기관 투자가들이 또 LP로서 참여를 해서 돈을 맡기는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고 대세가 하락이고 침체가 반드시 오고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있고 경기 펀더멘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 펀더멘털의 움직임을 주가가 빨리 반영하는 겁니다.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꺾이거나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걸 펀더멘털이 막 엄청나게 잘 갈 거라든가 펀더멘털이 침체가 올 거라든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블랙스톤 투자로 봐도 뭐 데이터 센터에 550억 달러나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70억 달러면 6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620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되죠. 네. 이제 뭐 이 AI 테마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네.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언뜻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럼 블랙스톤이 판단 잘못했다고 해석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 이렇다는 거고요.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하반기 저희가 내내 올해 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는 이제 금리 인하할 겁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안 되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금리 인하로부터 수혜받을 업종 뻔하잖아요. 금융주, 금융주 최근에 좀 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저희가 내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수익을 좀 괜찮게 내지 시연을 못했던 업종, 유틸리티라든가 인프라, 부동산 업종. 부동산 최근에 시장 금리 조금 안정화되다가 최근에 떠서 그런데, 부동산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 수익이 굉장히 탄성이 좋았었고요. 그런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빅테크의 메리트는 여전히 유지될 겁니다.
최근에 빅테크만 조금 빠지면서 러셀 2000 중소형 지수가 다행히 떠주고 그래서 순환매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한테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대형주 빅테크의 투자 메리트가 중소형 대비해서는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소개를 차트는 안 갖고 왔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S&P 500이 대형 기업들 아닙니까? 미국 대표하는 S&P 500 기업들의 재무구조 중에 그 차입했던 금리 중에 91%가 고정금리고요. 변동금리가 9%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러셀 2000을 구성하고 있는 2000개 중소형들 아니겠어요? 그 회사들의 차입에 금리 적용되는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가 고정금리가 55%고 변동금리가 45%에 육박해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해서 몇 차례 인하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 3차례 정도 할 거라고 보는데 3차례 0.25bp씩 해도 75bp 아닙니까? 그럼 상당 기준으로 지금 5.5니까 상당 기준으로 4.75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기준금리라고 볼 때. 기준금리가 4.75면 낮은 수준일까? 높은 수준일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중소형 기업들의 재무 구조의 부담이 조금 덜해지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최근 좀 세고 있습니다. 덜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버든은 여전히 있는 수준이다. 그것만 놓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실적도 개선되고 좋을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의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가 여전히 메리트가 있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빅테크 메리트는 여전히 갈 거라고 봐요. 빅테크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빅테크는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생각 하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뭐 인프라나 부동산이나 대체자산과 관련된 뭐 이 수혜를 볼 섹터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아울러서 뭐 경기 민감주 또는 산업주 저희는 산업주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모셨을 때 원자력이 전력 관련된 테마였으니까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원자력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 원자력이 조금 지지부진해요 지금. 근데 뭐 수익률의 훼손은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이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주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업소가. 오늘도 미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 미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 미국 대선 앞두고 증시 경제 상황들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것저것 얘기해 주셨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뭐 훼손되지 않고 좋은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7월 마지막 주와 뭐 셋째 주에 있었던 증시는 뭐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조정장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표님 모셔서 그 레그넘 투자자문의 시선에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꾸준히 가질 테니까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많이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